저는 장성한 세 자녀를 키우고 있는 노모입니다. 이곳에서 여러 사연들을 읽으면서 내 사연도 만만치 않은데 생각이 들었었어요. 기가 막힌 제 사연을 들려드리고자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새 아이들을 키울 때에는 저는 학업에 대한 열의가 대단했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한다는 건 아이들이 그만큼 부지런하면서 끈기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을 하였죠. 그래서 다른 것보다 좋은 학교를 나온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학창시절에 그만큼 치열하게 노력을 했구나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생각을 단숨에 바꿔버린 계기가 있었습니다. 아들 둘에 딸 하나를 낳아서 키우던 저는 정말 시댁복이 많았어요. 결혼 후에도 시집살이 한 번 없었고 사회생활도 적극 응원을 받았기 때문인데요. 제가 젊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여성이 사회생활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거든요. 더더군다나 아이가 있는 경우에는 더욱 어려웠는데 그 모든 가정들을 시댁 식구들이 지원해주고 응원을 해주었답니다. 그 덕에 저는 편안하게 평생을 살 수 있었죠. 그래서 한 가지 다짐을 했던 것이 나중에 아이들이 결혼을 하더라도 절대로 시집살이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것이었어요. 아이들은 정말 건강하고 똑똑하게 잘 커주었습니다. 둘째와 막내는 해외 유학을 원해서 대학까지 해외에서 나온 뒤 그곳 현지에서 살고 있어요. 첫째는 머리가 똑똑해 국내에서도 상위권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첫째는 정말 똑똑했고 심성도 고왔어요. 아이들이 성인이 되고 나서 남편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데 무엇보다 효심이 지극했던 큰아들은 끝까지 저의 곁에 남기로 했었죠. 바르고 착한 심성을 가지고 있었던 큰아들이지만 한편으로는 모르고 여려서 독한 사회에서 잘 버틸 수 있을까 걱정도 되었답니다. 그런 저의 걱정을 깨트려 주었던 것이 바로 며느리였죠. 며느리는 생각보다 훨씬 싹싹하고 야무진 사람이었어요. 엄마, 여기는 내가 만나고 있는 수진 씨예요. 수진 씨, 이분은 제 어머니예요. 어머, 반가워요. 우리 준석이가 만나고 있다는 사람이 아가씨네요. 정말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장수진이라고 합니다. 준석 씨에게 말씀 많이 들었어요. 현명하고 지혜로우신 어머님이라고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랬어요? 준석이가 괜한 말을 했네. 엄마, 저 수진 씨랑 결혼하고 싶어요. 양가 예물 예단 이런 건 생략하고 신혼집도 내가 살고 있는 집에서 시작하면 될 것 같아. 준석아, 그래도 사돈댁이랑도 얘기를 해봐야 되고 그렇게 덜컥 결정하지 말고 천천히 한번 정해보자. 엄마, 다 괜찮다고 하셨어요. 엄마도 그런 허례허식 싫어하잖아. 네, 어머님. 저희 앞으로 미래를 생각해서 예물이나 예단은 안 하려고요. 요즘은 대부분 안 하는 추세라고 하더라고요. 대화를 나눠보니 며느리는 자신만의 고집과 생각이 있는 아이였습니다. 처음에는 약간 걱정이 되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우유부단한 아들의 짝으로는 이런 성격이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두 사람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성대한 결혼식을 원했지만 사실 저나 아들이나 복잡하고 형식적인 것은 원하지 않아 가족끼리 모여 소소하게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결혼을 한 후에도 저는 며느리를 집으로 따로 부르거나 연락을 한 적이 없었어요. 오히려 며느리가 집으로 찾아온 날이 많이 있었죠. 그런 며느리에게 저는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아들은 그럴 때마다 결혼을 잘한 것 같다며 얘기를 하기도 했어요. 엄마, 그래도
며느리 있으니까 좀 괜찮지 않아? 혼자서 이 큰 집에 혼자 있으려고 하면 얼마나 외롭겠어. 저 사람이 엄마 걱정 정말 많이 해. 매번 나보고 어머님한테 가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한다니까. 아들보다 며느리가 엄마를 더 챙기고 있어. 아유, 그러게. 참 고맙네. 사실 나는 이렇게까지 안 해도 괜찮은데 말이야. 에이,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듣는 며느리는 기운 빠지겠어. 이제 엄마도 건강 챙겨야 할 때인데 혼자서는 아무래도 신경 쓰이잖아. 사실 우리도 좀 생각을 해봤는데 주변에 우리 말고는 엄마 돌볼 사람도 없고 그래서 합가하면 어떨까 싶은데. 합가? 아유, 갑자기 무슨 합가야. 수진이랑도 얘기 다 해본 거야? 네, 어머님. 저는 어머님이랑 같이 사는 거 대찬성이에요. 어머님 홀로 계시는데 신경도 쓰이고요. 이렇게 같이 살면 그래도 좀 마음이 놓이지 않을까 싶어요. 아이고, 아서라. 그래도 이렇게 따로 사니까 서로 웃으면서 보는 거지. 같이 살면 볼 꼴 못 볼 꼴 다 보니 사이가 틀어질 수밖에 없다. 나는 아직 건강하고 쌩쌩하니까 벌써부터 합가 얘기할 필요 없어. 아니에요, 어머님. 혹시 제가 불편할까봐 그러시는 거세요? 저 걱정 하나도 안 하셔도 돼요. 저도 낮에는 일하러 나가야 되는데요, 뭐. 결혼을 하고 나서 얼마 안 지나 며느리는 합가를 요구했습니다. 솔직히 젊은 나이에 시어머니를 모시고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라서 저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 보았을 때 좋지 않은 선택이라 생각이 들었고 바로 거절을 했죠. 그렇지만 아들뿐만 아니라 며느리의 생각은 확고했고 결국 두 사람은 살던 신혼집을 정리하고 저희 집으로 모두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살면서 외롭거나 힘든 순간이 많은 것은 아니었는데 이번에 합가를 하게 되면서 생각보다 생활이 불편하고 힘들어지기도 했어요. 며느리는 직장에 다니고 있었는데 꼭 아침을 챙겨서 먹어야 하는지 어느 날부터 아침을 꼬박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원래 아침을 가볍게 먹거나 늦게 먹는 사람이라서 괜찮다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며느리는 제 말을 아랑곳하지 않고 매번 새벽마다 아침을 차렸습니다. 정성으로 차린 아침을 보면서 저는 안 먹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새벽마다 안 먹던 아침밥을 먹는 게 생각보다 고역이었네요. 아가, 이제는 아침밥상 안 차려도 된다. 네가 나가면서 먹어도 상관없는데 나는 아침밥을 원래 이렇게 먹지 않아. 그러니 너무 애쓰지 않아도 되니까 더 이상 밥상 차리지 말거라. 어머니, 그래도 아침밥을 먹어야 건강해지죠. 저희 나갈 때 같이 먹으면 좋잖아요. 아니면 힘드시면 아침에 드실 수 있게 차려만 드리고 나갈게요. 아유, 아니다. 아침밥은 내가 알아서 차려 먹으마. 아니에요, 어머님. 아침밥도 먹어버릇해야 먹을 수 있는 거라서 또 아침 안 챙겨 드시면 나중에는 더 못 챙겨 드세요. 그냥 제가 차려서 나갈 테니 챙겨 드세요. 며느리는 아침밥을 하지 말라고 해도 매번 아침을 차려주었습니다. 상을 차리고 나서는 꼭 방문을 두드려 나오라고 말을 했는데 두드려도 나오지 않으면 제 것만 따로 차려서 남겨두었더라고요. 사실 며느리의 이런 정성에 저도 감동했고 이렇게까지 정성을 들이는구나 싶어서 제 마음도 뭉클했습니다. 그렇지만 며느리가 원하는 건 저의 감동은 아니었네요. 아침밥을 몇 번 거르고 난 후 아들은 조심스럽게 저에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요즘 왜 나와서 아침밥 같이 안 드셔? 밥맛이 입에 안 맞아서 그래? 아이고, 아니다. 엄마는
원래 아침밥을 잘 안 먹잖아. 매번 아침 차려도 너네 먹으라고 차렸었지. 어디 내가 앉아서 먹은 적 있니? 그래서 안 먹던 아침밥 먹으니까 소화도 안 되고 별로 나는 안 맞더라고. 며느리한테 얘기를 했는데 계속 아침밥을 차리더구나. 엄마가 아침밥 먼저 차리라고 한 건 아니시고요. 수진이 말로는 엄마가 아침 먹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다던데. 엄마가 챙겨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또 안 먹으면 어떻게 해요? 뭐? 내가? 평생을 아침밥 안 먹고 살았던 내가 무슨 아침밥을 차리라니? 그래요? 수진이 말로는 엄마가 아침밥 챙겨 먹고 싶다면서 얘기를 해서 챙겨야 될 것 같다고 하던데.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다.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 엄마, 수진이 과감하게 신혼 포기하고 합가 진행하네요. 지금은 맞춰가려고 하는 시간이니까 너무 스트레스 주지 마. 아유, 무슨 소리야. 나도 수진이 시집살이 시킬 생각 없다. 엄마도 불편하겠지만 수진이도 엄마랑 같이 살면서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뭐라고 하지 말아요. 그게 무슨 말이니? 내가 뭐라고 한다던? 아니에요. 일단 아침밥은 앞으로 안 차리는 걸로 할게요.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며느리를 불러서 이야기를 해보려 했지만 며느리는 그냥 알았다고만 하고 별다른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한 집에 살다 보면 있는 흔한 트러블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네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차차 풀리겠지란 생각을 했습니다. 저녁은 제가 요리를 좋아해서 제 담당이었어요. 사실 아이들이 어릴 적에는 시부모님과 부모님께서 항상 바리바리 반찬들을 챙겨서 보내주셔서 음식들을 거의 할 일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일을 쉬면서 음식에 대한 재미를 붙이고 매일매일 맛있는 요리를 하는 걸 취미로 두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 저녁은 제 담당이 되었습니다. 매일 저녁을 정성스럽게 차리고 아이들이 맛있게 먹어주는 걸 낙으로 삼았습니다. 처음에는 음식이 너무 맛있다면서 좋아하던 며느리가 어느 순간부터 자기가 먹지 않는 메뉴들이 나왔다며 눈치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아들도 슬슬 며느리 눈치를 보기 시작했죠. 어머님, 제가 저번에 말씀 안 드렸었나요? 저 이거 안 먹는다고 말씀드렸는데 또 올리셨네요? 아이고, 미안하다. 그래도 아들이 좋아하는 반찬이라서 올리는 것도 싫은 거니? 네, 먹으면 속이 울렁거리는데 이렇게 올라오는 것만 봐도 토할 것 같아요. 다음엔 좀 조심해 주세요. 그래, 알았다. 그래도 다른 건 다 괜찮지 않니? 네, 뭐 괜찮네요. 요즘은 좀 칼칼한 음식이 당기는데 내일은 그걸로 해주세요. 어느 순간부터 며느리는 마치 내가 이 집 식모처럼 대하기 시작했어요. 도란도란 식사 자리를 기대했던 것이 점점 밥만 먹고 쏙 하니 방 안으로 들어가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며느리가 일하느라 피곤해서 그렇다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아들이랑 무슨 얘기라도 할라치면 며느리는 얼른 방으로 들어오라며 불러버리니 식구는 늘었는데 외로움은 합가하기 전보다 훨씬 심해졌죠. 거기다가 집안일도 모두 제 차지가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일하는 아들네가 집안일까지 신경 쓰기는 어려웠을 테지만 아들은 저녁을 먹고 나서 설거지를 담당하고 주말에는 청소를 하기도 했지만 며느리는 아무런 집안일도 도와주지 않았죠. 저 역시 슬슬 며느리가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며느리가 저한테 친구들이 놀러 올 거라며
음식 메뉴를 해달라고 하는데 그때 참 화가 많이 나더군요. 어머님, 이번 주말에 저희 친구들 놀러 오려고 하는데 괜찮죠? 여기에? 뭐, 그러렴. 나는 어차피 약속 있어서 나갈 거니까. 어머님, 나가실 거예요? 언제 나가시는데요? 글쎄, 아침에 일어나면 나가려고 하는데, 왜 그러냐? 아니, 제가 친구들한테 어머니 음식 솜씨가 엄청나다고 자랑을 좀 했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좀 늦게 나가세요. 저희 음식도 좀 해주시고, 일단 메인 메뉴 하나랑 사이드 2개 정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아가. 내가 편한 건 알겠지만, 아무리 그래도 시어머니인데, 친구들 음식까지 해다 바치라는 건 좀 너무하지 않니? 에이, 어머님. 저희 가족이잖아요. 준석 씨 친구들 오면 어머님이 요리 안 해주실 거예요? 저도 가족인데 그 정도는 해주실 수 있잖아요. 준석이 친구가 와도 자기들끼리 음식 해먹지 나보고 해달라고는 안 한다. 거기다가 그날 약속이 있다니까. 어머님, 전날에 쉬엄쉬엄 재료 준비하고 다음날 아침에 후딱 하시고 가면 되죠. 어머니 음식 하시고 약속하시면 되겠네요. 비단 밥뿐만 아니라 모든 가사에 대해서 며느리는 꼬치꼬치 트집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제가 집안일을 하는 게 당연하게 여겨졌죠. 한 번은 언제까지 집안일을 안 할까 싶어서 빨래를 그냥 두었더니 산처럼 쌓아 올라간 빨래를 보면서 며느리가 화를 내더라고요. 어머님 빨래 또 안 하셨어요? 이렇게 놔두면 냄새가 안에 배어서 빨아도 계속 난다고요. 그렇게 걱정되면 네가 빨래를 좀 하려무나. 나는 빨래도 하고 청소도 하고 밥도 해야 되는데 너무 버거워서 못하겠다. 어머님이 버거울 게 뭐가 있어요. 빨래는 세탁기에만 넣으면 세탁되고 건조기도 건조하면 되잖아요. 거기다가 음식하는 건 어머님 취미시니 즐겁게 하시고 설거지는 준석 씨가 하는데 솔직히 어머님이 하는 거 별로 없잖아요. 어머님 이런 것도 귀찮아하시면 나중에 병들어요. 나이 들수록 많이 움직여야 빨리 안 늙죠. 여기에서 더 얼마나 움직이라는 거니? 집안일은 죄다 내가 하고 있는데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네가 세탁기에 빨래 옮겨라도 놓거라. 어머님, 밖에서 일하는 사람한테 집안일까지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머님은 집에만 있으시니까 체력 충분하시지만 저는 바깥일도 해서 체력이 좋지 않다고요. 어머님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너무 서운해요. 시집살이 이제 시작하시겠다는 거예요? 빨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을 때뿐만 아니라 집안의 소모품들이 제대로 있지 않을 때에도 며느리는 집안일을 잘하지 않는 저를 탓했습니다. 어머님, 화장실에 휴지도 없고 치약도 다 떨어졌더라고요. 다 떨어지면 알아서 채워 넣어 주셔야죠. 뭐? 그건 네가 좀 꺼내서 채울 수 있는 거 아니니? 어머님 집에 오래 계시는 건 어머님이신데 제가 이런 거 어떻게 소소하게 다 챙기나요? 어머님이 이런 거 해주셔야죠. 그 밑에 보면 여분 다 넣어 놓았다. 그거 꺼내서 채우기만 하면 되는 건데 그것도 힘드니? 아, 어머님 집에만 계셔가지고 얼마나 힘든지 이제 모르시는구나. 힘들죠? 밖에서 일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어머님, 준석 씨한테는 별말 안 하면서 저한테만 뭐라고 하시네요? 준석 씨한테도 뭐라고 좀 하세요. 며느리의 기가 막힌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고 더 이상 아들네와 살 수 없다고 생각을 해서
분가를 하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더 이상 함께 살아도 서로 감정적으로 상할 뿐이라고 생각이 들었죠. 그렇지만 아들 내외는 분가를 하고 싶지 않다고 얘기를 했어요. 준서가 수진아, 사실 나도 분가를 하면 불편할 거라 생각을 했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같이 사는 건 아닌 것 같다. 나도 힘들고 너희들도 힘이 드니 이제는 분가해서 따로 살자꾸나. 전에 살던 집 전세 줬다고 했지? 이번에 만기일 테니 거기 만기되면 너희가 들어가거라. 엄마, 갑자기 분가는 왜 말씀하세요? 저희 여기서 계속 살려고 했는데요. 아니다. 나는 아직까지도 건강하고 몸 상한 것도 없으니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혹시라도 나중에 건강이 나빠지면 그때 가서 다시 생각을 해보고 지금은 우리가 따로 사는 게 좋지 않을까 싶다. 왜 그러세요, 어머니? 뭐가 불편하신데요? 말씀하시면 저희가 바꿔볼게요. 네, 어머님. 어머님, 불편하신 거 있으시면 편하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들어오고 나는 더 신경이 많이 쓰여서 안 되겠다. 합가하고 나서 더 바빠진 것 같아. 그냥 내 몸 편하자고 말하는 거니까 이제 슬슬 정리해서 너희 집으로 가거라. 엄마, 저희 그 집 전세 준 게 아니고 팔았어요. 뭐? 아니, 그 집을 갑자기 왜 팔았어? 네 아빠 돌아가시면서 남긴 재산인데 그 집을 팔았어? 네, 여기서 계속 살 거라서 정리했어요. 세금도 그렇고 이래저래 신경 쓰이는 것도 많아서 그래도 수진이가 그 돈 잘 관리하고 있어요. 말이라도 미리 해주지 그랬니? 그래 수진아, 그 돈 아직 가지고 있지? 그래도 매매했으면 꽤나 많이 받았을 텐데 그걸로 집 구해서 분가하거라. 아, 그게 어머님, 우선 1년만 더 합가해요. 저희도 갑자기 이렇게 나가라고 하시면. 그래요, 엄마. 일단 1년만 더 살아보고 그때도 마음이 같으시면 분가할게요. 제가 더 이상 못 살겠다고 선언을 하고 나서부터 며느리는 전보다 저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것이 줄어들었습니다. 다행인가 싶다가도 같이 계속 살다 보면 또 감정적으로 부딪힐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은 계속하고 있었죠. 그렇게 어색한 날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이른 아침부터 나갈 채비를 하더라고요. 오늘 어디 나가니? 나도 오늘 밖에 나가서 저녁에나 들어올 것 같은데. 네, 어머님. 오늘 약속이 있어서요. 저도 저녁까지 먹고 들어올 것 같아요. 아, 그래? 나도 오랜만에 동창네 결혼식이 있어서 거기 가보려고 한다. 어머, 어머님 동창도 있으셨어요? 난 또 매일 집에만 계셔가지고 지인분 안 계시는 줄 알았네요. 그동안 아들 결혼식에 합가를 한다고 해서 정신없이 시간을 보내다 보니 제대로 행사를 참석하지 못했었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시간을 내서 지인들 행사에 참석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꼭 와달라는 말이 있어서 제대로 차려입고 결혼식에 참석하게 되었죠. 결혼식장에 가보니 입구에 며느리가 서 있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부르니까 며느리도 깜짝 놀라서 쳐다보더라고요. 어머, 어머님? 어머님, 어떻게 여기 오셨어요? 여기 홀에 결혼식 하나밖에 진행 안 하는데? 뭐, 아시는 분이세요? 아, 나도 여기 친한 지인이 가족이라서 오게 되었는데, 너는 여기 아는 사람 있는 거냐? 네, 신부가 제 동창이에요.
아, 그렇구나. 아는 사람일 수도 있겠구나. 아휴, 어머님, 여기 신부 어머님도 이대 나오셨다고 하는데 아는 분은 아니실 거예요. 며느리는 제가 아는 사람이 있어서 왔다는 말에도 비웃으며 결혼식장 안으로 들어갔어요. 식장으로 들어가는 며느리 뒤로 바로 들어가서 옆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아들이 평소에 좋아하는 디저트가 포장이 되어 있더라고요. 아들 생각이 나서 하나 집어드니까 며느리가 웃으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 음식이나 싸가는 데 아니에요. 촌스럽게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러냐? 포장되어 있어서 가져가도 괜찮은 줄 알았는데. 어머머, 여기 급이 있지. 이런 거 누가 하나하나 가져가요? 무슨 청소부도 아니고. 며느리는 차갑게 저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며느리의 말에 주변 사람들도 웅성웅성 대기 시작했죠.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자 저는 너무나 민망한 생각이 들었어요. 저쪽에서 누군가가 저를 쳐다보고 있었는데 얼굴이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이었어요. 그러던 중 누군가가 며느리 뒤통수를 치면서 소리를 쳤죠. 야, 너 뭐야? 이분 초대 동문 회장님이야. 깍듯이 모셔. 지금 뭐하는 말버릇이야? 네? 선배님, 이분이요? 이분이 초대 동문 회장님이시라고요? 그래. 뭐하는 애야 얘는? 선배님, 인사드립니다. 아, 그래요? 반가워요. 여기 우리 며느리야. 얘가 잘 몰라서 그런 거니 너무 뭐라고 하지 말아요. 아, 그러십니까? 아드님이 결혼을 하셨군요. 몰랐습니다. 아, 우리가 가족끼리만 결혼식을 올려서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어요. 며느리는 깜짝 놀라서 쳐다보았습니다. 낯익다 생각했던 얼굴은 바로 제 후배였어요. 사회활동을 할 적에는 어느 정도 얼굴을 알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서 가물가물했었죠. 결혼식을 초대했던 사람은 바로 며느리의 이대 동기 딸의 엄마였습니다. 바로 제가 친하게 지냈던 같은 과 후배였어요. 며느리는 제가 이대를 나왔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제가 다른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는 사이에 며느리는 사색이 되어서 나가 버렸습니다. 저는 집에 돌아오면서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물어봤죠. 오늘 후배 딸이 결혼하는 곳에서 수진이를 만났어. 근데 수진이는 내가 이대에 나온 걸 모르더구나. 얘기를 한 번도 안 했던 거니? 아, 전에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스쳐 지나가듯이 말해서 잘 몰랐나 봐요. 왜요? 하긴 엄마 후배면 거기에 이대 사람들도 많이 왔겠네요. 그래, 후배들이 정말 많이 왔더구나. 거기 딸도 이대 졸업을 했거든. 그래요? 수진이는 엄마도 말 안 하고 그랬으니 몰랐을 수도 있겠어요. 굳이 학벌을 얘기하고 싶진 않아서 안 했던 건데. 그렇구나. 아무튼 오늘 좀 놀랐을 거다. 나중에 말하면 잘 얘기해 보거라. 그 후로 며느리는 나에게 못되게 굴었다는 것이 주변으로 소문이 났습니다. 그날 이후 며느리 핸드폰으로 초대 동문 회장님께 못되게 굴었다며 많은 질타 메시지가 왔죠. 특히나 결혼식을 가족들만 했던 며느리 동창들은 며느리가 말하는 말만 믿고 못된 시어머니와 합가를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란 걸 알고 며느리는 계속해서 질타를 받게 되었나 보더라고요. 어느 날 저에게 무릎 꿇고 사과를 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제발 다른 분들에게 해명 좀 해주세요. 다른 사람들한테 해명할 게 뭐가 있니? 제 직속 상사도 이대 선배님이세요. 요즘 들어 자꾸 저한테 뭐라고 하시는데 정말 죽겠어요. 어머님 그러니까 제발 해명 좀 해주시고 저 좀 살려주세요. 내가 뭘 어떻게 해달라고 하는 거니? 지금 상황 네가 만든 거 아니야? 어머님, 제가 다 잘못했어요. 어머님께 했던 행동들 다 잘못했으니까 지금 상황만 좀 해결해 주세요. 저 직장에서도 따돌림 당하고 숨도 못 쉬겠어요. 예, 너 진짜 웃긴다. 지금까지 늙으니 아무것도 못하는 거적대기 취급하더니 왜 이제 와서 내 도움을 원하는 거니? 그렇게 잘난 네가 해결을 하거라. 어머님, 정말 잘못했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며느리는 매일 울고불며 저에게 용서를 구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지금 상황을 제가 해결을 해주는 것이 방법이 아니라 생각이 들었어요. 지난번처럼 해결책을 내놓아도 결국 다시 반복될 거라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말을 들어주지 않자 며느리는 아들에게 지금까지 일들을 사실대로 털어놓았습니다. 아마 며느리는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아들이 자신의 편을 들어줄 것이라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렇지만 아들은 며느리의 말을 듣고 저에게 와 용서를 구했습니다. 엄마, 내가 지금까지 잘못 생각했던 것 같아요. 죄송해요. 갑자기 왜 그러니? 무슨 일 있었어? 수진이한테 그동안 얘기 들었어요. 엄마한테 잘하지 않는다는 건 알았지만 못되게 군다고 생각은 못했었는데 정말 죄송해요. 미안할 거 없다. 지금 그 벌 받고 있는 것 같구나. 사실 수진이가 먼저 합가를 하자고 얘기를 해주어서 저는 그 고마움에 수진이한테 잘해준 거거든요. 솔직히 주변에서도 합가를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서 수진이가 큰 결심을 한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이번에 저도 집 알아보려고 말했는데 집 처분한 돈 다 투자금으로 날렸다고 하더라고요. 뭐? 아니, 그 집 정리할 돈은 다 썼다는 거냐? 그게 무슨 말이니? 그게 처음에 엄마랑 합가를 해야 한다며 얘기를 하길래 사실 저도 그냥 각자 사는 게 편할 거라고 말을 했는데 계속 고집을 부리더라고요. 그때 알아봤어야 되는데 그 돈 다 자기가 잘 관리하겠다고 하더니 이것저것 투자하고 거기다가 명품 사면서 사치하고 다 써버렸더라고요. 일부라도 남은 거 달라고 하니까 하나도 남아있는 게 없대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이니? 남아있는 게 없다니? 알고 봤더니 합가를 종용했던 것이 며느리였고 며느리는 집을 팔아서 나온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결혼 전부터 사치가 심했는데 모두 개인 채무였고 그걸 갚고 거기다가 사치를 하고 돈을 거의 다 써버렸는데 제가 분가를 하라고 하니 부랴부랴 목돈을 만들려고 투자를 하다가 다 날리게 된 상황이었죠. 저는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마치 저에게 호의를 베푸는 듯 하면서 합가를 해놓고서는 결국에는 며느리의 사치와 욕심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걸 알고 나니 참 황당하더라고요. 아들은 그날부로 며느리를 내쫓았습니다. 듣기로는 이혼을 하자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며느리가 극구 반대를 했죠. 소식을 들었던 해외에 있는 둘째와 막내도 국내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집은 또 날렸다니. 그건 무슨 말이고? 형, 진짜 이게 무슨 일이야?
그동안 형은 아무것도 몰랐던 거야? 됐다. 이미 벌어진 일 어떻게 하겠니? 그렇지만 지금까지 내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 같다. 지금부터는 엄마가 처리할 테니 걱정하지 말거라. 엄마, 저 수진이랑 이혼하려고요. 이혼은 절대 못 해준다고 하지만 이미 준비도 다 했고 진행하려고요. 혹시라도 찾아와서 부탁하면 받아주지 마세요. 그래, 알았다. 네가 그렇게 결정했으니 나는 네 결정 존중하마. 그나들은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이혼 청구가 갔다는 소식이 들어오면서 며느리는 혼비백산해서 매일 집 앞에 찾아왔죠. 아들은 계속해서 며느리를 돌려보냈습니다. 아들이 전혀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으니 며느리는 저에게 연락을 해오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아들 이혼시키셔야 되겠어요? 겨우 제가 그때 한 말 때문에 이렇게 부부 사이 갈라놓으셔야 되겠냐고요. 너는 아직도 정신 못 차렸구나. 그것 때문에 내가 너희 가른다고 생각하는 거니? 그게 아니면 갑자기 준석 씨가 그러는 이유가 뭔데요? 그것 때문이잖아요. 아들한테 불쌍한 척 며느리가 그랬다 다 고자질 하신 거 아니에요? 꼰질러? 참나. 먼저 얘기한 건 너 아니니? 난 그 일에 대해서 언급도 한 적 없다. 거기다가 준석이 아빠가 남긴 집도 팔고 그 돈 네가 다 써버렸다며? 그건 이혼 사유가 된다고는 생각도 안 하는 거냐? 그건 살다 보면 조금 쓸 수도 있는 거지. 그거 가지고 이혼하자고 할 사람 아니에요. 정말 뻔뻔하구나. 네 뻔뻔함에 내가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이혼을 하든 안 하든 그건 내 상관 아니고 뻔뻔하게 전화하지 말거라. 내가 네 마음에 들지 않았듯이 아들 마음에도 네가 들지 않은 걸 내가 어떻게 하라는 거니? 어머님, 이건 어머님이 얘기하셔가지고 조용해서 그런 거밖에 없어요. 준석 씨는 저 배신할 사람 아니라고요. 지금 이혼하면 저는 뭐 먹고 살라고요. 어머님 때문에 저 직장에서도 찍혔는데. 그건 네가 알아서 해야지. 왜 나한테 말하니? 식모 취급하던 애가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 며느리는 아들의 마음을 돌려달라며 얘기를 해왔지만 저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며느리에게 끝까지 청구를 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부당 대우를 했던 것과 재산을 탕진했던 것 등을 토대로 이혼을 청구하였고 모든 사유가 며느리에게 있었기 때문에 받아들여지게 되면서 이혼을 하게 되었죠. 거기다가 며느리는 위자료를 지불해야 했고 재산 분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인맥으로 회사 업무를 보고 있었던 며느리는 그날 이후로 소문이 나면서 직장도 그만두게 되었다고 하네요. 이번 일을 계기로 저는 공부를 열심히 했던 것이 그 사람의 인성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큰아들뿐만 아니라 둘째 딸과 막내 아들도 모두 한국으로 들어와 함께 살게 되었네요. 욕심이 과하면 해가 될 수 있다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의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행복하게 잘 지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몇 달 전에 결혼식장 하객 알바를 하러 갔다가 눈앞에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하게 돼서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30대 초반이었을 때부터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그때 당시 전 남편과 결혼을 하고 한창 신혼일 때 정신 나간 그 사람이 저 말고 또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다는 걸 들키게 되었고 집안은 난리가 나고 말았었죠.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었는데 다른 여자한테 눈길을 줬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었고 실망을 크게 한 터라
더 이상의 결혼을 이어나가지 못할 것 같았어요. 전 남편은 잠깐의 실수였다고 저에게 매달렸지만 이미 전 남편에게 향했던 제 마음은 떠난 상태였습니다.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걸 의심하게 된 계기는 남편이 지속적으로 현금을 인출하고 있길래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궁금했었죠. 처음에는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현금이 필요할 때도 있으니까 별 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는데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다 보니 무엇 때문에 현금을 지속적으로 인출하는 건지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물어보려 했었지만 의심스러웠던 남편의 모습들이 제 눈을 속일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침묵했었고 느낌이 좋지 않았던 저는 늦은 새벽에 깊은 잠에 빠진 남편 몰래 거실로 나와 소지품들을 확인해 보게 되었죠. 의심을 하게 된 순간부터 그날 입었던 옷과 지갑 안에 조금의 단서라도 발견이 될까봐 하루도 빠짐없이 확인을 해보던 어느 날 정장 안주머니에 구겨져 있던 작은 영수증 하나를 꺼낼 수 있었고 음식을 먹고 결제한 영수증인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자의 촉이라는 게 정말 무섭다는 걸 그때 저도 느낄 수 있었을 만큼 그 영수증에 계산된 금액을 보니 혼자 음식을 먹은 건 아닌 것 같고 둘이서 먹은 것 같더라고요. 다음날 영수증에 찍혀있던 시간대를 확인하고 식당에 찾아가 그 시간에 녹화되어 있는 CCTV를 확인해 달라고 부탁을 하게 되었었죠. 제 사정을 설명하니 식당 사장님께서 바로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전날에 남편이 왜 현금으로만 계산을 하려 했는지 그리고 매번 늦게 들어오는지 두 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두 눈을 의심할 만큼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고 남편과 마주보고 앉아있던 여자의 얼굴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꽤 오래 만나고 있었는지 서로 어색하지 않는 분위기와 그리고 지속적인 접촉은 이미 갈 때까지 갔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죠. 저는 사장님께 원본의 영상을 부탁드렸고 그렇게 결정적인 단서를 가지고 돌아온 저는 남편을 도저히 용서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카드를 쓰게 되면 내역이 남게 되니 현금을 인출해서 사용하고 있었다는 걸 그때 알게 되었던 거죠. 분노가 하늘을 찌를 만큼 높아진 상태로 이혼 서류를 작성한 뒤에 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제가 받았던 상처에 대해 보상받을 방법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남편과의 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준비를 하다가 집으로 들어왔는데 그날따라 남편이 일찍 들어왔더라고요. 평소 같았으면 기본 새벽 1시나 아니면 저녁 11시쯤 들어오는데 그날은 저녁 7시에 들어왔습니다. 저와 결혼을 하고 단 한 번도 음식을 해준 적 없던 사람이 그날따라 뭘 잘못 먹었는지 저를 위해 저녁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뭔가 찔리는 게 있어서 그런 것 같아 분위기를 살피면서 남편의 행동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오늘 어디 갔다 왔어? 전화도 안 받고 회사에도 늦게 끝난 거야? 내가 그동안 당신한테 밥 한 끼 차려준 적이 없었잖아. 그래서 고생하는 당신을 위해 준비했지. 그런데 이거 어쩌지? 나는 오늘 밥 생각이 별로 없어서 일찍 쉬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많이 피곤한 상태거든. 오늘 하루 나에게 중요한 일을 처리하느라 많이 지쳐 있어서 지금은 쉬고 싶어. 당신 혼자 먹어. 나는 들어가 볼게. 그리고 평소에 안 하던 짓을 왜 하고 그래? 나한테 뭘 잘못한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 잠깐만. 당신 혹시 내 정장 안에 영수증 하나 못 봤어? 어제 분명히 있었던 것 같은데 내가 기억을 못하는 건지 찾을 수가 없네. 혹시 버리거나 한 건 아니지? 갑자기 영수증을
왜 나한테 찾는 건데? 그 영수증이 뭐길래 심각한 표정을 하고 있는 거야? 나한테 걸리면 안 되는 거라도 적혀 있기라도 한가 봐. 남편은 제가 물어보는 질문에 제대로 된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솔직하게 얘기하지 않은 남편은 다른 말로 돌리고 있었죠.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정말 한심스러웠습니다. 끝까지 거짓말하고 있는 그 사람한테 너무 화가 났었지만 이미 마음이 떠난 사람과 더 이상 말조차 섞고 싶지 않아 방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그런데 남편이 저에게 느껴지는 분위기가 평소와는 다르다는 걸 눈치채고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제가 이불을 덮고 몸을 돌려 버리자 남편은 저와 할 말이 있다면서 덮고 있던 이불을 들쳤어요. 그 순간 제 감정을 통제하지 못한 저는 그 자리에서 남편의 뺨에 손을 올려 붙였습니다. 그리고 제 지갑 안에 들어있던 영수증을 꺼내 남편의 얼굴에 던져 버렸죠. 고개를 떨구고 있던 그 사람은 저를 보며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아주 잠깐의 실수였어. 이날 만났던 게 마지막이었다니까.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당신이라고. 나도 사람이야. 양심은 아직 남아있고 지금의 가정을 깨고 싶지 않아. 내가 당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대놓고 바람을 피웠었겠지.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던 이유가 뭐겠어? 그만큼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아무것도 모르게 철저히 숨기고 있었던 거라고. 지금 내 얼굴에 손을 올릴 정도로 화가 난 걸 보면 이미 영수증에 적혀있는 식당에 다녀온 거겠지. 그런데 그날 확실하게 정리를 했다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이미 당신이 모든 걸 알아버렸기 때문에 변명으로밖에 안 들리겠지만 나는 당신만 진심으로 생각한다고. 너는 끝까지 나한테 거짓말을 하는구나. 내가 지금 이것만 알고 있는 것 같아? 나만을 사랑한다는 사람이 다른 여자와 호텔에 들어가? 이건 왜 얘기 안 하는데? 식당에서 이별을 통보했는데 왜 호텔을 간 거지? 바로 집으로 오면 되는 거잖아. 내가 지금 식당 내부에 있는 CCTV만 확인한 줄 아니? 당신이 식당에서 걸어 나와 반대편에 있던 호텔로 들어가는 것까지 전부 다 확인했었다고. 또 무슨 변명을 할 건데? 그냥 호텔에만 바래다 주고 왔다고 하려고? 내가 들어갔다가 나오는 시간까지 전부 다 체크했거든? 그런데 2시간 동안 호텔에서 나오지 않고 있었더라. 그리고 들어갈 때와 나올 때 헤어스타일이 전혀 다르던데? 그날 집에 들어왔을 때 나한테 뭐라고 그랬지? 요즘 일이 너무 고돼서 뻑적지근해진 몸 좀 풀어주려고 목욕탕에 들렸던 거라며. 당신은 나한테 끝까지 거짓말이지? 그날 술이 좀 과했는지 너무 피곤하다는 말에 쉬게 해주려고 호텔에 잠깐 데려다 준 것뿐이었어. 그리고 안에서는 아무 일도 없었다니까. 내 말이 진심이야. 너무 술이 취해서 하도 비틀거리길래 부축해주느라 온몸이 땀으로 젖는 바람에 머리가 헝클어진 것뿐이었어. 왜 내 말을 안 믿어주는 건데? 나는 당신밖에 없다니까. 그럼 그동안 당신이 현금 인출한 내용에 대해 전부 다 얘기해봐. 카드를 쓰지 않고 왜 일부러 현금으로만 사용했는지 전부 다 설명해 보라니까.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계속해서 대화를 하면 자기가 불리하다는 걸 알고 있었는지 최대한 빨리 상황을 마무리 지으려고 변명만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조금도 솔직해지려 하지 않는 남편의 모습에 너무 많은 실망을 하게 되었고 더 이상의 미래를 함께할 수 없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한 공간에 있는 것조차 너무 소름 끼치고 싫어서
짐을 챙기기 시작하자 무릎을 꿇고 있던 남편이 솔직하게 모든 걸 털어놓으면 한 번만 기회를 줄 수 있겠냐는 말에 일단 들어보겠다며 남편의 말을 유도했어요. 그리고 저는 핸드폰을 만지는 척 하면서 녹음 기능을 틀어 남편이 저지른 일들에 대해 전부 녹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비는 못 속인다고. 내가 우리 아버지를 닮아서 그런 거지.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도 다른 여자들이 계속해서 눈에 들어오더라고. 길을 걷거나 식당에를 들어가거나 발이 닿은 곳이 어디든 여자들만 눈앞에 있으면 왜 이렇게 다들 이뻐 보이던지 전부 다 내 여자로 만들고 싶은 욕망이 솟구쳤어. 이런 내 감정을 통제하느라 하루하루가 정말 힘이 들었었지. 그런데 예전에 당신이랑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고 나왔을 때 어떤 여자가 나랑 부딪혔었잖아. 그때 내 몸에 커피를 쏟았던 거 당신도 기억하지? 그 여자가 나한테 세탁을 해도 옷에 얼룩이 남아있다면 보상을 해주겠다고 명함을 준 적이 있었잖아. 그때 우리는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려 했었는데 그 여자와 이걸 빌미로 데이트라도 해보고 싶었어. 그래서 전화를 하게 됐고 서로 몇 번 만나게 되다 보니 깊은 관계로까지 발전을 하게 됐던 거야. 그 사람은 아무 잘못 없어. 모든 건 나로 시작된 거니까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남편의 충격적인 말에 저는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었어요. 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그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도 다른 여자를 염두에 두고 싶다는 말을 들었을 때는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느낌이었고 더 이상 그 사람과 같은 공간에 있는 것조차 싫었습니다. 남편은 끝까지 저를 붙잡으려 했지만 이미 이성을 잃어버린 저는 남편의 뺨과 정강이를 수차례 친 뒤 집을 뛰쳐나와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결국 이 일은 양가 집안에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고 저희 부모님께서는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겠다며 한바탕 난리를 치셨어요. 시부모님께서는 죄송하다면서 용서를 구하셨지만 바뀌는 건 없었습니다. 네가 한 번만 눈 감고 넘어가면 안 되겠니? 제발 부탁이다.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이혼이야. 내 아들이 실수한 거 100번 잘못했고 앞으로 평생 너만 본다고 했으니까 여기에서 멈춰주면 안 될까? 내가 이렇게 부탁하잖니. 너도 내 아들한테 들었겠지만 너희 시아버지가 정말 엄청난 바람둥이였다. 지나가는 여자를 안 건드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을 정도로 한때 엄청난 바람둥이였는데 지금은 나 말곤 다른 여자는 쳐다보려 하지도 않아. 남자들은 원래 다 그래. 본처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지만 다른 여자들을 자기 걸로 만들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다니까. 내 아들이 피는 못 속이는지 자기 아빠를 쏙 빼닮은 것 같긴 하다만 결국 진심은 너만 바라본다는 거야. 너희 시아버지는 내가 두 눈앞에 보고 있는데도 대놓고 바람을 피웠었지만 내 아들은 너한테 걸리지 않으려고 현금으로 인출해서 숨기고 있었다며. 그만큼 며느리 너한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다는 거야. 사랑하지 않았다면 그렇게까지 했겠어? 그러니까 이번 한 번만 눈 감아줬으면 좋겠다. 어머님은 그렇게 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일을 받아줄 만큼 마음이 넓은 사람은 아니라서요. 이혼은 그대로 진행할 거고 제 마음 조금도 바뀌지 않을 것 같네요. 시모는 시부가 바람을 피웠었지만 끝내 자기만 바라보고 있다면서 젊을 때는 누구나 그럴 수 있다는 어이없는 말들을 늘어놓고 있었어요.
그럴 거면 결혼을 왜 한 건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죠. 더 이상 대화조차 섞고 싶지 않아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버렸습니다. 할 말이 있다고 전화하셔서는 제발 한 번만 시모 얘기 좀 들어달라고 하시길래 무슨 말을 하시려고 전화가 아닌 직접 얼굴 보고 얘기하시려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는데 괜히 나왔나 싶었습니다. 제 귀만 더러워졌고 하나같이 정상적인 사람은 없었어요. 그렇게 남편과의 이혼을 진행하는 동안 남편을 건드렸던 내연녀한테도 상간소송으로 고소를 했고 저와 개인적으로 만나자는 말에 저도 할 말이 많았던 터라 찬물이라도 얼굴에 끼얹으려 단둘이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CCTV로 봤을 때는 얼굴이 잘 안 보였었는데 실제로 보니 끼가 상당히 많아 보이는 여자였어요. 남자를 한두 번 꼬신 게 아닌 것 같아 보였죠. 제가 왜 그랬는지 먼저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자가 남자 좋아서 만나겠다는 건데 뭐가 잘못됐어요? 저는 원래 그냥 연애는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뭔가 긴장감도 없고 매번 만날 때마다 똑같은 일상이라 지긋지긋해서 색다른 경험 좀 해보려고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그때 그 사람이 저에게 걸려들었던 것 뿐이었어요. 왜 여자들이 가정을 이룬 남자와 바람이 나는지 만나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이해심이 너무 좋아.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죄다 퍼주는데 가지고 놀기에는 딱이었어요. 이래서 유부남을 만난다는 걸 깨닫게 되었죠. 성격이 안 맞았으면 두 번은 만나지 않으려 했지만 그쪽 남편이 워낙 성격이 좋아서 저를 너무 잘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가볍게 만나고 끝내려고 했었는데 저도 모르게 이미 그쪽 남편을 너무 깊이 알아버렸지 뭐예요. 결국 갈 때까지 가버렸고 저희는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이가 된 거라고요. 이런 감정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서로 만나는 동안에는 후회 없이 사랑하기로 했어요. 남들은 불륜이 무슨 사랑이냐 하겠지만 그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너무 웃긴 거 아니에요? 사람이 태어나서 한 사람만 바라보며 사는 건 너무 재미가 없잖아요. 결혼을 했어도 이 남자 저 여자 만나볼 수도 있는 거죠. 요즘 시대에는 일편단심은 없어요. 이혼을 왜 밥 먹듯이 하겠어요? 한 여자와 남자로는 충족이 안 된다는 거예요. 후회 없는 삶을 살기에는 한 사람만 바라보며 사는 건 너무 미련한 짓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쪽 남편과 깊은 사랑을 나눴던 거고 어느 순간부터 가볍게 만나지 않게 된 거예요. 그건 그쪽 생각일 뿐인 거지.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나는 사랑하는 사람과 평생을 함께하고 싶었어. 그런데 그쪽 때문에 내 인생은 송두리째 무너져 버렸다고. 그쪽 때문에 내가 왜 피해를 봐야만 하는 거지? 나는 안정적인 가정을 만들어 가고 싶었는데 그쪽이 모든 걸 망쳐놓았다고. 어차피 그냥 넘어갈 생각은 없었으니까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나왔겠지? 나는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쪽 얼굴이 너무 마음에 들지가 않네. 제 앞에 놓여있던 음료를 내연녀의 얼굴을 향해 뿌려 버렸고 화들짝 놀란 내연녀는 비명을 지르면서 제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어요. 그건 제가 바라는 거였고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를 그녀에게 전부 다 풀어버렸습니다. 서로 뒤엉켜 굴러다니면서 난리가 나자 잠시 뒤 경찰분들이 와서 상황을 정리했어요. 저희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저희 부모님이 내연녀의 얼굴을 보자마자 또다시 한바탕 난리가 났었죠. 내연녀는 자기가 승자라고 마지막까지 온갖 막말을 퍼부었고
저는 그런 내연녀에게 언젠가 똑같이 당하게 되는 날이 올 거라면서 상간녀 소송으로 위자료를 받아낸 뒤 2번 다시 얼굴 볼 일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된 이후 저는 상당히 큰 충격을 받았었는지 더 이상 다른 남자들을 만나지 않고 혼자 살게 되었어요. 부모님께서는 전 남편이 이상한 거였지 좋은 사람들이 훨씬 많다고 했지만 저는 그냥 혼자 살고 싶었어요. 또다시 남자를 만나 감정 소모 같은 건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결혼 생활에 대한 환상이 깨져버린 상태라 저 혼자 살아가면서 해보고 싶었던 것들을 누리며 제 인생을 만들어가고 싶었습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또 다른 벽이 생길 테고 함께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로 스트레스 받는 일들이 또다시 만들어지게 되는 거라 제 삶에 더 이상의 결혼은 없게 되었던 거죠. 그렇게 혼자만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다 보니 어느새 제 나이가 40대 초반이 되었고 과거의 아픈 기억은 전부 잊어버린 채 잘 살아가고 있었어요. 저는 평일에 회사에서 근무를 했지만 주말에 별다른 계획이 없으면 가끔 알바를 하면서 여행 경비를 모았었는데요. 그날도 주말에 딱히 할 일이 없을 것 같아 알바를 알아보던 도중 결혼식장 하객 알바가 눈에 들어왔고 시간 대비 보상이 괜찮은 것 같아 하객 알바를 하게 되었었죠. 그렇게 식장에 들어가니 신랑 측 이름이 보였어요. 저는 자리에 앉아 식장의 분위기를 살펴보고 있었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북적거리며 서로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는데 신랑 측 어머니께서 갑자기 저에게 다가오셨어요. 제가 하객 알바라는 걸 알고 계셨는지 잠깐 대화 좀 하자며 저를 조용한 곳으로 데려가셨죠. 저기, 내 아들이 그러는데 그쪽이 하객 알바라고 하던데 나이도 적당한 게 저희가 원하는 조건과 딱 맞아 떨어져서 따로 얘기 좀 하자고 불렀습니다. 저희가 사정이 좀 있어서 돈을 더 올려줄 테니 제 딸 대역 좀 해줄 수 있을까요? 원래 제 딸이 해외에서 의사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오기로 했는데 사정이 있어서 못 온다고 하길래 일단 그쪽이 제 딸 대역을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크게 어려운 건 없고 그냥 인사 정도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괜찮죠? 아, 그건 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상대방을 속이는 건데 저는 그냥 하객 알바로 온 거거든요. 찝찝한 건 별로 하고 싶지가 않아요. 다른 사람 알아보시는 게 좋겠어요. 아유, 돈 더 얹어 준다니까요. 여기 왜 온 거죠? 돈 필요해서 온 거잖아요. 하객 알바도 물론 인원수 채워주기 식이지만 속이는 건 마찬가지인데요. 잠깐 얼굴만 비추면 되는 거고 그쪽한테 피해갈 일 전혀 없을 테니까 내 옆에만 있어줘요. 시간 없으니까 일단 나가서 인사부터 합시다. 그냥 아무 말 하지 말고 웃기만 해요. 신랑 측 어머니는 갑자기 저에게 돈을 더 주겠다고 딸의 역할을 대신 해달라고 부탁을 하셨어요. 곤란하다고 했지만 하객 알바 비용도 주지 않겠다는 말에 어쩔 수 없이 따라 나설 수밖에 없었죠. 아무 말 없이 옆에만 있어주면 된다는 말에 저는 신랑 측 어머니 옆에 바짝 붙어 있었고 미소를 지으며 간단하게 인사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곤란한 상황은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반대편의 신부 대기실에 신부를 보려고 사람들이 들어가던 찰나 앉아있던 신부의 얼굴을 보게 된 순간 저는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 여자의 얼굴을 잊은 적이 없었던 저는 전 남편과 바람을 피웠었던 내연녀라는 걸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충격과 소름이 돋았던 상황이었지만
내연녀와 별로 엮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객 알바를 그만하고 싶어서 잠깐 자리를 비운 신랑 측 어머니께 말씀드린 뒤 그만 집으로 돌아가려 하는데 저와 대화를 나눴던 곳에서 내연녀와 결혼을 하게 될 신랑과 어머니가 무언가 진지한 대화를 주고받았어요. 엄마, 나한테 말도 없이 의사 딸이 있다고 얘기하면 어떡해요? 그냥 해외에서 살고 있는 딸이라고만 설명하라고 했었잖아요. 이러다 정말 걸리겠어요. 아유, 그럴 일 없다니까. 어차피 있지도 않은 딸인데 뭐가 걱정돼서 그래.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너나 처신 잘해라. 우리가 80억 부자라고 얘기했으면 어느 정도 품위가 있어야 의심을 하지 않는다고. 이 결혼식에 투자한 비용이 얼마나 됐는 줄 아니? 너희 아빠랑 나도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를 했는데. 제가 그동안 주리 씨랑 결혼하려고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했는지 아시잖아요. 사람 하나 속이는 게 얼마나 많은 공을 쏟아 부어야 하는지 아시면서 생각 없이 행동하면 어떡해요? 이번 결혼 무조건 성사시켜야 돼요. 그래야 저희가 계획했던 대로 일을 진행할 수가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제발 시키지 않은 행동은 하지 마세요. 알겠죠? 저는 신랑 측 사람들이 모든 걸 계획적으로 접근했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신랑 측은 내연녀와 결혼을 하기 위해 모든 걸 거짓으로 포장을 했었고, 내연녀는 그런 사실을 전혀 모른 채 80억의 재산이 있다는 말에 속아 입이 찢어질 정도로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이 사실을 알려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많은 고민을 했었어요. 제 가정을 무너뜨린 내연녀가 사기꾼 집안과 결혼을 한다면 제 속이 후련하겠지만 저한테까지 피해가 오게 될 것 같아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죠. 결국 저는 신부 대기실에 들어가 내연녀의 태도를 먼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 내연녀와 얼굴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쪽이랑 내가 2번 다시 만나지 않을 줄 알았는데 이런 식으로 얼굴을 마주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네. 80억 재산의 집안이랑 결혼하게 돼서 상당히 기분이 좋은가 봐. 그런데 그런 행복이 언제까지 갈 수 있을까? 제대로 알아보긴 하고 이 결혼하는 거야?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이해 못하겠지? 여긴 어떻게 알고 온 거야? 이 결혼식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알아? 행패 부리기만 해봐. 그쪽이 빈털터리가 될 정도로 법적으로 소송해 버릴 거야. 내 전 남편이랑 서로 살림 차린 줄 알았는데 그것도 오래가지 못했나 봐. 너도 참 대단하다. 이제 이런 짓 하는 것도 지긋지긋하지 않아? 그 사람 말도 꺼내지 마. 떼어냈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그쪽이랑 이혼하고 완전 집착 심해져서 나한테 매달리고 난리도 아니었어. 최근에 내 귀에 들린 소식으론 무슨 희귀암에 걸렸다고 하는데 내가 상관할 바는 아니니까 신경 쓸 필요는 없지. 나는 지금 현재가 중요하다고. 로또 신랑을 꼬시기까지 얼마나 많은 계획을 세웠는지 알아? 그런데 그쪽은 여기 어떻게 알고 온 거야? 정말 내 결혼식을 망치려고 온 거야? 과거의 일들은 전부 금전적으로 대가를 치렀잖아.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내 얼굴을 보니까 찔리는 게 맞나 봐. 내가 여길 왜 들어왔는지 알아? 내가 누구로 온 것 같아? 나 여기 신랑 측 대역으로 왔어. 그냥 인원수 채워주는 알바로 들어왔는데 너희 시어머니 될 사람이 나한테 자기 딸 역할을 해주라고 하더라. 직업이 의사라고 하던데 그건 알고 있었니? 뭐라고? 지금 그 말이 사실이야? 내가 그쪽 말을 어떻게 믿어?
과거에 우리가 어떤 사이였는지 뻔히 알고 있는데 내가 속을 줄 알아? 믿든 말든 그건 그쪽 자유야. 나는 양심에 찔려서 더 이상 못할 것 같거든. 그냥 나한테 불이익이 올까봐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뿐이야. 아예 너희 시어머니 될 사람한테는 딸의 존재 자체가 없던데? 그리고 80억 재산도 아예 있지도 않더구만. 땡 잡은 줄 알았겠지만 꽝 잡았네? 판단은 네가 알아서 하겠지만 나는 해줄 말 다 했으니까 알아서 결정해. 내 말 믿고 여기서 뛰쳐나가던지 내 말이 거짓말 같으면 결혼식 진행하면 되는 거야. 어차피 선택은 네가 알아서 하는 거잖아? 당연히 나는 그쪽이 하는 말이 전부 다 거짓말인 걸 알고 있지. 내가 과거에 했던 짓이 있는데 그런 얄팍한 거짓말로 나를 속일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절대로 넘어가지 않을 거고 80억 재산을 내 손에 넣고 말겠어. 무너지는 걸 바라고 있었겠지만 이거 어째? 나는 지금 엄청 잘 나가는데 내가 걸치고 있는 액세서리들과 드레스가 얼마짜리인 줄 알아? 나한테 항상 끊임없이 명품을 선물해준 사람이야. 그쪽보다 내가 그 집안 사람들을 훨씬 잘 안다고. 내연녀는 제 말을 조금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저는 설명을 했고 내연녀에게 기회를 줬지만 끝내 결혼식을 올리고 말았습니다. 내연녀는 저를 바라보면서 자기가 승자라는 표정을 보이더군요. 앞으로 어떤 일들이 펼쳐지게 될지 걱정도 안 됐는지 세상을 다 가진 얼굴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사기꾼 집안과 결혼을 하면서 행복해하는 내연녀의 모습을 보는데 너무 웃겨서 웃음이 끊이지 않고 나왔어요. 그리고 뭐가 그리 급했는지 신혼여행 다녀온 이후 임신까지 했다는 소식을 접할 수 있었죠. 사기꾼 집안과 결혼을 했는데 뭐가 좋다고 일사천리로 서두르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내연녀가 저희 집 문을 두드렸어요. 부모님과 함께 살았었는데 내연녀가 전 남편한테 저희 집 주소를 알아내서 찾아온 거였습니다. 부모님은 문을 열어주지 말라고 하셨지만 무슨 이유 때문에 온 건지 저는 들어봐야만 했어요. 현관문을 열자 배가 부른 상태로 저를 노려보고 있던 상간녀는 결혼식 당시에 왜 뜯어 말리지 않았냐고 다짜고짜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결혼식 날 왜 나를 말리지 않았던 거야? 내가 사기를 당할 거라는 걸 뻔히 알고 있었으면서 끌고라도 나왔어야지. 지금 내 꼴을 봐. 내 인생은 정말 끝났다고. 그게 왜 내 탓이야? 나는 결혼식 날 분명히 얘기했었잖아. 그 집안 사람들 사기꾼 같다고. 네가 내 인생을 무너뜨렸는데도 나는 그냥 넘어가지 않고 너한테 모든 걸 솔직하게 얘기해줬어. 그런데 너는 끝까지 결혼을 강행하고 임신까지 했으면서 그걸 지금 나한테 탓을 돌리면 어쩌자는 건데? 네가 살아온 인생이 더러웠으니까 내가 일부러 망치려 하는 걸까봐 들으려 하지 않았던 거잖아. 나한테까지 찾아온 걸 보면 상당히 크게 당한 것 같은데 여기를 찾아올 게 아니라 경찰서를 가지? 그 나쁜 놈이 해외에 큰 사업을 시작했는데 자금이 많이 필요하다고 우리 부모님한테 20억을 빌려달라고 했었어. 20억을 빌려주면 40억으로 주겠다는 거야. 그 말에 혹했던 우리 부모님은 가지고 있던 전 재산을 탈탈 털어 넘겨줬었지. 내가 임신을 했고 법적으로 혼인신고까지 한 마당에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었다고. 우리 가족은 앞으로 꽃길만 걷게 될 줄 알았어. 그런데 20억을 받은 다음 날부터 그 집안 사람들이 연락이 안 되는 거야. 전부 다 전화가 꺼져 있더라고.
그때 알았지. 우리 집안을 탈탈 털어가기 위한 사기 계획이었다는 걸.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었는데 모든 재산을 넘겨준 상태라 지금 집안이 망하기 일보 직전이야. 이게 다 너 때문이라고. 그때 나를 뜯어 말렸으면 이렇게까지 문제가 커지지는 않았을 거 아니야? 차라리 경찰한테 신고라도 해주지 그랬어. 내가 왜 그렇게까지 너한테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 거지? 내가 그때 말해준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아까 말했잖아? 내 인생을 망친 너인데도 양심 때문에 얘기해 준 거라고. 결정은 네가 하라고 했었잖아. 그때 내 역할은 거기까지였다고. 여기서 난리 블루스 치지 말고 경찰서로 찾아가는 게 어때? 내연녀는 저희 집에서 한참 동안 난리를 치다가 저희 부모님이 경찰에게 신고를 하게 되면서 상황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배부른 몸으로 주저앉아 오열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니 한숨밖에 안 나오더군요. 그때 말만 들었어도 이런 일은 생기지 않았을 테지만 본인의 욕심이 더 큰 화를 불러일으키게 된 거였죠. 말이 20억이지 그 많은 재산을 가져가기 위해 사기꾼 집안 사람들이 세운 계획들이 치밀했다는 걸 알 수 있었고 듣게 된 소식으론 사기꾼들은 이미 해외로 잠적해버린 상태라 범인들을 잡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결국 내연녀는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늪에 빠지게 된 거였고 평생 동안 사기꾼의 자식을 키우면서 자기가 선택한 삶에 대해 땅을 치며 제 말을 듣지 않았던 거에 후회를 하면서 살게 되겠죠.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내연녀가 무너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니 속이 다 후련하네요. 앞으로 제 삶이 더욱더 행복한 날들로 가득할 것만 같습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도 즐거운 주말 가족분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 좋은 추억 많이 만드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광명시에 살고 있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건 좀 너무하다 싶어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시모 말로는 제가 예민하게 반응한다는데 어느 누구라도 화가 날 상황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 집안의 며느리로 살아온 지도 벌써 10년이 넘었는데요. 그동안 시모와 얼굴을 붉히게 되는 일들이 상당히 많았었지만 얼굴 붉히면서 살아가는 것보단 최대한 좋게 해결하며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 왔었어요. 시모와의 갈등을 키워서 안 좋은 분위기를 만드는 것보단 긍정적인 생각들이 오히려 상처를 덜 받게 되는 것 같아 불만들이 있어도 그냥 속으로만 삭히지 겉으로 표현하지는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번만큼은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고 확실하게 바로 잡아야만 했어요. 시부모님은 한식당을 운영하셨는데요. 주말이 제일 바쁜 시간이라 남편과 함께 가끔 일손을 도와주러 몇 번 간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주말에 쉬고 싶고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은데 싫은 소리 듣고 싶지 않고 남편과 싸우고 싶지 않아서 주말에 식당 일을 도와드렸었죠. 그런데 그날 사건 하나가 터지면서 결국 10년간 참아왔던 여러 가지 감정들이 한꺼번에 폭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한창 손님들이 몰려올 시간인 점심 식사 때 엄마한테 전화가 왔어요. 무슨 일 때문인지 몰라 전화를 받아봤는데 지인분과 시부모님 식당 근처에서 잠깐 볼일을 보고 점심 식사를 하려는데 시부모님 식당에서 식사 좀 해도 되냐고 물어보시길래 당연히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제가 그날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엄마가 오시는 게
부담이 적으실 것 같았어요. 주변에 식사를 하실 만한 곳이 마땅히 없어서 엄마도 고민 끝에 전화를 주신 것 같아 보였거든요. 그렇게 잠시 뒤 엄마는 지인분과 함께 식당 안으로 들어오셨고 시부모님과 인사를 나누신 뒤 자리에 앉아 점심 특선 한식을 주문하셨습니다. 그렇게 엄마는 지인분과 즐겁게 대화를 나누면서 식사를 하신 뒤 계산을 하시려고 자리에서 일어나셨는데 갑자기 얼굴 안색이 안 좋아지셨고 서빙하고 있는 저를 부르시길래 무슨 일이냐고 여쭤보는 순간 저도 엄마의 말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좀 전까지만 해도 있었던 가방이 없어졌다며 자리에 앉으셨던 주위를 둘러보셨어요. 저도 가방을 찾기 위해 주위를 살펴봤지만 가방이 없길래 당황스러운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자리가 어수선해지자 시부모님과 남편이 다가와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길래 상황을 설명해 주었고 남편도 저희 엄마 가방을 찾기 위해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지만 어디에도 가방은 나오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모습을 뒤에서 지켜보고 있던 시모가 갑자기 이상한 말을 하면서 저희 엄마를 더욱더 난처하게 만들었어요. 딱 봐도 계산 안 하려고 일부러 가방이 없어진 척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상하잖아. 가방에 다리가 달린 것도 아니고 분명 옆에 있었을 텐데 그 가방이 어디 갔겠냐고. 네가 식당 일을 도와주고 있으니까 그거 하나 믿고 음식값 내지 않으려고 일부러 저러는 거겠지. 뭐라고요? 아니, 제가 꼴랑 2만 원 때문에 이런 소란까지 피운다고요? 말이 좀 심하신 거 아니에요? 음식값을 안 드리겠다고 말한 적도 없는데 제 딸 앞에서 음식만 먹고 도망치는 그런 도둑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분명 식당에 들어올 때까지만 해도 있던 가방이 없어진 건데 그게 제 잘못인가요? 아, 그럼 CCTV 돌려보면 되겠네요. 장모님이 설마 이 사람 앞에서 거짓말을 하겠어요? 저도 아까 본 거 같거든요. 제가 가서 어떤 상황인지 확인해 볼게요. 어머님, 가방을 잃어버린 게 더 큰일인데 저희 엄마한테 음식값 안 내고 도망치려 했다는 말은 저도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아요. 2만 원 그거 제가 대신 내드려도 되는 건데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어야 돼요. 가방 안에 카드며 핸드폰에 지갑까지 들어 있었을 텐데 걱정해 주시는 게 먼저 아니에요? 요즘 음식값 안 내고 도망치는 사람들이 많다는 뉴스를 접하니까 사돈도 그런 부류의 사람인가 싶어 의심 한번 해본 거 가지고 왜 얼굴까지 붉히니? 맛있게 먹어놓고 돈이 없다고 하니까 내 기분이 좋지 않은 건 당연한 건데 그런 말 할 수 있는 거지. 방귀 낀 사람이 성낸다고? 왜 나한테 큰 소리야? 아, 방금 CCTV 확인해 봤는데요. 장모님이 들어오실 때는 가방을 들고 오신 건 확인이 됐는데 저희가 룸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잖아요. 거기까지만 확인이 됐어요. 그렇다고 장모님 가방을 누군가 가지고 나간 장면도 포착되지 않았고요. 잘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화장실에는 없어요. 화장실은 좀 전에 내가 확인하고 왔었어. 엄마, 가방을 어디에 두셨는지 기억이 전혀 안 나요? 분명 식당 안 어딘가에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어머님, 방금 저희 엄마한테 뭐라고 했어요?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으려고 거짓말을 했다고요? 가방을 들고 오신 장면이 그대로 CCTV에 찍혀 있다잖아요. 제가 오늘 식당에서 일해준 것만 해도 음식값은 충분히 나오고도 남는데 꼴랑 2만 원 가지고 일을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만들어야 돼요? 제가 대신 내드리면 되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저는 주말에 아이들과 시간 보낼게요. 누구는 좋아서 황금 같은 주말에 쉬지도 못하고 식당에서 서빙하는 줄 알아요? 엄마, 일단 저랑 나가요. 지금 점심시간이라 정신없어서 오히려 더 찾기 힘들겠어요. 당신이 우리 엄마 가방 확인했으니까 누가 들고 가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 좀 해줘. 저희 엄마가 식사를 하시던 도중에 가방을 잊어버리신 건데 되려 음식값을 안 내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라는 시모의 한마디가 저를 너무 화가 나게 만들었어요. 점심 특선으로 인당 10,000원인 음식값 20,000원밖에 안 나왔는데 아침부터 일찍 나와서 주방일이며 서빙한 저를 봐서라도 그 정도 음식값은 그냥 안 받으셔도 되는 건데 되려 도둑 취급하면서 온갖 막말을 하신 시모에게 너무 큰 실망을 하게 되었고 서운한 마음에 화가 가라앉지가 않았어요. 찝찝한 건 전혀 용납할 수 없었던 저는 카운터에 20,000원을 올려놓고 엄마와 지인분을 모시고 식당에서 나가려는데 그런 저를 보며 시모는 카운터에 올려져 있던 20,000원을 주머니에 넣으시면서 종업원에게 소금 한 바가지 퍼와서 식당 문 앞에 뿌리라며 씻을 수 없는 정도로 큰 상처가 되는 말을 뱉었어요. 엄마가 미안해 하실 일도 아닌데 저와 시모와의 관계가 안 좋아져서 괜히 온 것 같다며 괴로워하시길래 좋게 해결할 거니 걱정하지 말라고 손에 택시비를 쥐어드린 뒤 일단 집으로 태워드렸어요. 그리고 저는 다시 식당 안으로 들어갔고 엄마가 옆에 있어서 제대로 말을 하지 못했던 감정들을 터뜨려 버리게 되었네요. 아, 진짜 아직 장사 끝나지 않았잖아. 당신이 화가 나는 거 충분히 이해하는데 일단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 마감하고 나서 서로 오해가 있는 부분 풀면 되는 거 아니야? 오해? 무슨 오해? 일방적으로 우리 엄마를 음식값도 안 내고 도망치는 사람으로 낙인을 찍어 버렸는데 식사하시던 손님들이 바라보는 시선 당신도 봤잖아. 술렁거리면서 우리 엄마를 어떻게 바라봤는지 전부 다 보고 있었으면서 지금 나보고 참으라는 말이 나와? 가방을 잊어버리셨는데 그깟 20,000원이 그렇게 중요해? 내가 여태까지 희생하면서 노동한 값이 얼마인데 그 정도도 못해줘서 도둑 취급을 하는 게 말이 되냐고. 우리 엄마가 아까 오기 전에 나한테 전화하셔서 뭐라고 하셨는지 알아? 오래간만에 만난 지인분께 식사 대접을 하고 싶은데 주변에 마땅한 데도 없어서 어머님 식당에 와서 식사해도 되냐고 물어보셨어. 어머님이랑 아버님이 불편해 하실까봐 눈치 보시면서 물어보셨다고. 오죽했으면 오셨겠어. 그런데 어머님은 우리 엄마가 식당에 들어오셨는데도 좋게 인사를 해주시는 것도 아니고 무표정한 얼굴로 고개만 까탁 하셨는데 그것도 그냥 참고 넘어갔어. 우리 엄마가 식당으로 들어오셨을 땐 똑같은 손님이었다고. 내가 왜 당신이랑 10년 가까이 살면서 희생이 왔는지 알아? 나중에 혹시라도 우리 부모님이 어머님 식당에 오시게 되면 그때 잘 좀 봐달라고 지금까지 불평불만 없이 묵묵히 내가 할 도리 하면서 살아온 거야. 그런데 좀 전에 당신도 어머님이 하시는 말 들었지? 재수 없다면서 소금 한 바가지 입구에다 뿌리라는 말을 어떻게 할 수가 있어? 지금 양가 집안 풍비박산 나게 생겼는데 장사가 중요해? 더 큰 일을 만들기 전에 당장 나오시라고 해. 오늘 아주 끝장을 볼 거야. 너 영업 방해죄로 고소당하고 싶니? 어디서 지금 남의 식당 앞에서 행패야? 그럼 안 싸돈 행동이 잘했다는 거냐? 일부러 저러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아, 그러세요? 그럼 제가 지금까지 4시간 들여 일한 돈 전부 계산해서 주세요. 10년 동안 노동한 대가를 당장 받아야 되겠어요. 저도 이대로는 못 넘어가겠네요.
내가 왜 너한테 돈을 주니? 내 아들과 결혼을 했으면 가족으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무슨 돈을 달라고 그래? 내가 너한테 도와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아휴, 당신도 그만하고 엄마도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좋게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를 왜 키우는 거예요? 오늘 장사 그만하고 싶은 건 아니죠? 일단 더 시끄러워질 것 같으니까 저희 돌아가 볼게요. 남편은 뭐가 그리 화가 난 건지 제 팔을 잡아 끌며 차에 태웠고 시몬은 소금을 한 바가지 퍼와서는 차에 타고 있는 저를 향해 소금을 마구 뿌려댔어요. 그런 시모의 모습에 너무 화가 나 차에서 내리려 하자 남편은 곧장 차를 출발시켰고 그렇게 집에 도착한 저는 저희 집을 무시하는 시모의 행동이 잘못된 건 바로 잡아야 하는데 왜 집으로 온 거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남편은 그래도 제 편에 서서 흥분한 마음을 진정시켜줄 거라 생각했는데 그건 제 착각이었어요. 그냥 좀 대충 넘어가면 안 돼? 우리 부모님 식당에서 그 난리를 쳤어야 했냐고. 어찌됐든 장모님이 본인 물건 제대로 간수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발생된 거잖아. 그럼 적어도 우리 부모님한테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 해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니야? 당신이 10년 동안 일을 도와주면 뭐해? 오늘로써 모든 게 물거품이 되어버렸는데 그 식당 나중에 우리 물려주실 거라고 했던 거 기억 안 나? 그걸로 당신이 식당에서 노동한 값에 대해 충분히 지불해 주신 거라고. 내가 봤을 때 2만 원 때문에 일을 크게 만든 당신이 제일 잘못했어. 충분히 좋게 넘어갈 수 있었던 문제라고. 오늘은 우리 부모님이랑 당신이 감정 상태가 별로 안 좋으니까 며칠 뒤에 찾아가서 오늘 잘못한 부분에 대해 머리 숙이고 진심으로 용서를 구해. 어찌됐든 우리 부모님이 한참 어른이시잖아. 지금 말 다 했어? 팔은 안으로 굽는다더니 당신 부모님이라고 편드는 거야? 나랑 엄마가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 두 눈으로 뻔히 봤으면서 그런 말이 나와? 당신이 처신을 똑바로 하지 못했다는 걸 설명해 주는 거잖아.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 관계에까지 영향을 끼치기 전에 좋게 해결해야 할 거야. 그러니까 내가 먼저 어머님한테 머리 숙여 들어가지 않으면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내가 그동안 얼마나 최선을 다해 살아왔는지 몰라? 이렇게까지 나를 이해해주지 못하는 거야? 당신이 나에 대한 마음이 어느 정도인지 오늘 충분히 알았어. 마음대로 해봐. 남편이 마지막에 뱉은 한마디에 저는 너무 큰 충격을 받아버려 방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제가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이런 아픔을 겪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의 배려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가 없었던 그날의 사건으로 인해 저 또한 더는 함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 평생 이런 꼴을 당하면서 사느니 갈라서는 게 좋을 것 같아 저 또한 남편한테 이혼을 통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며칠간 남편과 저는 말 한마디 하지 않고 냉전의 시간을 보내면서 이혼 서류까지 작성했는데 남편은 조금도 이런 문제를 되돌릴 생각이 없어 보였어요. 결국 저희 부부는 이혼을 하기 위해 서류에 도장까지 찍게 되었고 이런 심각한 상황이 시부모의 귀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모는 저에게 할 말이 있다면서 잠깐 식당으로 나오라고 하길래 저 또한 정리해야 될 것들이 있어서 할 말도 할 겸 식당으로 나갔어요. 그런데 식당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제 두 눈을 의심할 정도로 충격적인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고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소리를 질러버리게 되었네요.
엄마가 식당에서 주방 일과 함께 서빙을 병행하면서 정신없이 움직이는 모습이 제 두 눈에 들어와서 뭐 하는 거냐고 화를 냈어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엄마가 왜 여기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건데요? 당장 이리 나오세요. 당신이 뭔데 우리 엄마한테 식당 일을 시키는 거야? 너? 방금 나한테 당신이라고 그랬니? 얘가 이제 아주 막 나가기로 작정을 했구나. 가방을 찾아준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가방 안에 들어있는 핸드폰, 지갑 소지품 그대로 들어있었다.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인지 너도 대충 알지? 그래서 지금 한창 정신없는 시간이라 도와달라고 했던 거다. 사돈지간 셈은 철저히 해야 되잖아. 그리고 너희들 이혼한다고 도장까지 찍었다며? 별로 큰일도 아닌 걸 가지고 이혼까지 한다고들 난리냐? 애들 생각은 안 해? 쓸데없이 일을 크게 벌이지 말고 너도 이왕 온 김에 서빙이나 좀 하거라. 안사돈께선 주방에 쌓여있는 설거지 마저 하셔야 되는 거 알고 있죠? 엄마, 이쪽으로 오세요. 여기 언제부터 있으셨어요? 왜 저한테는 한마디 말도 하지 않는 거예요? 엄마가 왜 주방 일을 하는 건데요? 사돈이 가방을 찾았다고 해서 급하게 왔는데 일을 도와주지 않으면 주지 않겠다고 저번에 한바탕 난리가 난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지라고 하길래 어쩔 수 없이 잠깐 일손을 도와준 것뿐이다. 저기 쌓여있는 설거지거리만 끝내면 가방 받고 나도 가려던 참이었지. 너한테는 일 끝나고 말해주려 했는데 네가 갑자기 식당으로 들어와 이 상황을 보게 된 거야. 일단 가방을 찾은 게 어디니? 저기 모서리에 떨어져 있는 걸 발견했다는데 왜 저기로 떨어졌는지 그게 의문이야. 시모는 이 모든 상황들이 전부 다 엄마 탓으로 돌리면서 가방을 받기 위해서는 식당 일을 도와달라며 7시간 동안 강제 노동을 시켰어요. 이 말을 들었던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 당장 가방을 달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식당 운영이 불가능할 정도로 제가 난리를 치자 시부가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고 뒤이어 남편이 식당으로 들어와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는 저를 막아서며 진정하라고 하더니 갑자기 제 얼굴에 손을 올려 붙였어요. 순간적으로 뺨을 허용하게 된 저는 경악을 했고 상황은 더 심각하게 흘러가 버리게 되었죠. 저 또한 남편의 뺨에 손을 올리면서 분노한 모습을 보이자 시모가 당장 나가라며 가방을 저에게 집어 던졌고 엄마한테 돌려드린 뒤 시모에게 한마디 하려는 순간 뒤에서 시모가 자기 아들 얼굴에 손을 올렸다고 제 머리채를 잡아 사정없이 흔들었어요. 그 모습을 보게 된 엄마도 시모의 머리채를 잡았고 식당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난리가 난 상태에서 서로를 노려보고 있었는데 저와 10년을 함께 일하며 알고 지냈던 종업원이 더는 못 봐주겠다면서 제 옆으로 다가오더니 충격적인 한마디를 꺼냈어요. 저기 사장님이 시켰어요. 저분 옆에 있던 가방을 가지고 오라고 저한테 시켰다고요. 그리고 숨겨 놓으라고 지시하셔서 저는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고 일단 시키는 대로 서빙하는 척하면서 가방을 들고 사장님한테 전달해 드렸는데 아직까지도 왜 그런 일을 저한테 시키셨는지 모르겠네요. 더는 양심에 찔려서 모른 척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저만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 같이 일하는 사람들 사장님이 시킨 거 다 알고 있어요. 도대체 왜 저한테
그런 일을 시킨 거예요? 아니, 갑자기 왜 하다는 짓을 해? 내가 언제 시켰다고 그래? 나는 전혀 모르는 일이야. 너 간이 배 밖으로 나왔니? 사장인 나를 모함하려 들어? 저도 옆에서 전부 듣고 봤는데요. 사장님이 돈을 주시니까 어쩔 수 없이 모른 척하고 있었던 거지. 전부 다 혼자 꾸민 일이잖아요. 저희도 괴롭다고요. 엄마, 지금 이 말이 전부 다 사실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이 쓸데없이 거짓말할 필요는 없잖아요. 정말 그렇게 하셨어요? 왜 아무 말도 하지 못하세요? 시모는 말문이 턱 막혔는지 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돌려 상황을 모면하려고 했어요. 남편이 그런 시모를 돌려 세운 뒤 사실대로 말하려고 화를 내자 그제서야 시모 입에서 나온 진실은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희 엄마는 손님으로 식당에 들어온 것밖엔 없었는데 바쁜 시간대에 식사하는 모습이 꼴보기 싫었다면서 골탕 먹이려고 가방을 숨긴 거라는 충격적인 말을 늘어놓았고 온 집안 전체가 시모의 한마디에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시부도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는지 화를 냈고 시모의 생각 없는 행동들 때문에 남편과 저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안 좋아졌는데도 시모는 끝까지 자기가 잘못한 건 전혀 없다고 되려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엄마는 시모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으로 패대기 치더니 몸을 돌려 남편의 뺨에 수차례 손을 올렸어요. 자네는 앞뒤 상황을 파악할 생각은 안 하고 내 딸 얼굴에 감히 손을 올리고 죄인 취급을 해? 사돈의 생각 없는 행동 때문에 얼마나 심각해졌는지 알고 있지? 장모님, 죄송합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너무 생각 없이 행동한 것 같아. 당신 얼굴에 손을 올린 건 평생 잘못을 뉘우치며 살 테니까 한 번만 용서해줘. 용서? 이미 당신과 나는 돌이킬 수 없는 상태까지 왔는데 무슨 용서가 더 필요해? 단 한 번이라도 내 편에 서서 얘기해줬던 적 없었잖아. 우리 관계는 어차피 끝이 났어. 그리고 당신이랑 저도 정리해야 될 게 있죠? 저한테 개인적으로 빌려간 2천만 원 당장 갚으세요. 맨날 갚는다고만 하시지 지금까지 단 한 푼도 저에게 돈을 준 적 없었잖아요. 지금 당장 해결해주지 않는다면 저도 더는 그냥 못 넘어가요. 어차피 끝난 관계 확실하게 정리해야죠. 고부지간 계산은 똑바로 해야 되지 않겠어요? 저한테 지인분들과 여행 간다며 갚겠다고 빌려간 돈 어디에 사용했는지 아버님도 모르시죠? 저도 의심만 하고 있어서 섣불리 말씀을 못 드렸었는데요. 길 건너편에 정육점 사장님이랑 꽤 자주 시간을 가지는 것 같던데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사람 일은 모르잖아요. 시모는 제 말이 끝나자마자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았고 시부와 남편은 사색이 된 얼굴로 시모에게 저한테 빌려간 돈에 대한 출처를 물어보았어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자 시부는 길 건너편에 있던 정육점 사장님을 불러들였고 시모가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을 정육점 사장이 보는 순간 급하게 달려가더니 저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혼자서 둘의 사이를 식구들이 알게 된 거냐는 충격적인 말을 꺼내었어요. 본인 입으로 바람 피우고 있다는 걸 고백해 버린 거였죠. 시모는 정육점 사장의 말이 끝나자마자 식당에서 도망을 치려 했지만 시부가 시모의 멱살을 잡은 뒤 바닥으로 패대기 쳤고 저는 그 모습을 끝으로 엄마를 모시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돈을 갚지 않은 시모의 통장을
압류 신청을 걸었습니다. 돈을 빌려드릴 때 충분한 증거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말을 들었던 저는 시모에게 빌려드릴 때마다 차용증서와 공증사무소를 방문해 공정증서까지 받아두었기 때문에 별다른 절차 없이 시모에게 강제집행과 같이 강제성을 동원해 합법적으로 압박을 가해 그동안 빌려드렸던 2천만 원을 회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모는 정육점 사장과 외도를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면서 시부와 결국 이혼까지 하게 되었고 남편은 저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면서 다시 시작하길 원했지만 이미 제가 받은 상처가 너무 컸기 때문에 더는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현재 저와 남편은 합의 이혼을 하게 되었고 숙려 기간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시모의 생각 없는 행동들 때문에 온 가족이 풍비박산 나게 되었고 돌이킬 수 없는 결과까지 오게 되어버리는 사건이었습니다. 차라리 잘된 일인 것 같아요. 항상 위태로웠던 관계였는데 시모의 심술 한 번으로 모든 게 해결됐으니 오히려 속이 후련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남편이 그동안 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도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이들 때문이라도 다시 합치고 싶어 하지만 남편이 제 뺨에 손을 올렸을 때의 기억이 아직까지도 너무 큰 충격으로 다가와 상처받은 마음에 변화는 없을 것 같습니다. 10년간의 부부 생활에 종지부를 찍었지만 앞으로 살아갈 날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제 품에 있는 아이들과 좋은 생각만 하면서 살아가려고요. 과거에 있던 안 좋은 기억 전부 잊어버리고 열심히 살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들의 삶 또한 누군가에게 말 못할 아픔과 우여곡절을 겪고 계실 테지만 어려운 상황들 지혜롭게 헤쳐나가시고 앞으로 하신 일들이 무엇이든 좋은 결과가 뒤따라오길 소망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 건강 조심하시고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